이방인 알베르 카미 2부 1장 체포되자 곧 나는 여러 번 신문을 받았다. 그러나 인정신문이어서 오래 걸리지는 않았다. 처음에 경찰서에서는 아무도 내 사건에 관심을 갖는 것 같지 않았다. 일주일 후 예심 판사는 그와 반대로 호기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선 그는 오직 나의 이름과 주소, 직업,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물었을 따름이다. 그러고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안 했다고 인정하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왜 그러시죠? 그가 말했다. 나는 내 사건이 지극히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도 하나의 의견이긴 하죠. 하지만 법이라는 게 있어서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국선 변호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나는 사법부가 그런 세세한 것을 맡아준다니 참 편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심 판사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도 나에게 동의를 표하고 법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처음엔 그를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는 커튼을 둘러친 어떤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 방의 전등은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것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의 불빛은 그의 지시에 따라 내가 앉은 안락 의자를 비추고 있었고 그 자신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전에 이와 비슷한 장면의 묘사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고 내가 느끼기엔 그 모든 게 무슨 장난 같았다. 대화를 끝낸 뒤에는 반대로 내가 그를 쳐다보았는데 그가 섬세한 용모, 움푹한 푸른 눈, 큰 키, 긴 회색 콧수염, 거의 100발에 가까운 수북한 머리털을 가진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별력이 있어 보였고 입술을 쫑긋거리는 신경질적인 버릇이 있기는 해도 그런대로 호감형으로 보였다. 방을 나설 때 나는 그에게 손을 내밀려고까지 했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제때 상기했다. 이튿날 어떤 변호사가 감옥으로 나를 만나러 왔다. 키가 작고 통통하고 꽤 젊은 데다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어 붙인 모습이었다. 날씨가 더운데도 그는 짙은 색 정장 차림으로 끝이 접힌 정장용 칼라에 굵은 흑백 줄무늬가 있는 이상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그는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서류 가방을 내 침대 위에 내려놓고 자기소개를 하더니 내 서류를 검토해 보았다고 말했다. 내 사건이 까다롭긴 하지만 내가 그를 신뢰해 준다면 재판에 이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고맙다고 하자 그는 말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는 침대 위에 앉은 다음 나의 사생활에 관한 조사를 해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의 어머니가 최근에 양로원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렌고에 가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엄마의 장례식 날 내가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변호사가 내게 말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당신에게 이런 걸 묻는다는 게 나로선 좀 거북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반박할 거리를 전혀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검사 측에 아주 유리한 논거가 될 겁니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협력해 주기를 바랐다. 그는 내가 그날 마음이 아팠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몹시 놀랐다.
만약에 내가 그런 질문을 해야만 할 처지라면 나는 매우 거북했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내 감정이 어떤지 살펴보는 습관 같은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아마도 나는 엄마를 사랑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많게건 적게건 바랐던 적이 있는 법이다. 그 말에 변호사는 내 말을 가로막았고 매우 흥분한 것 같아 보였다. 그는 법정에서든 예심 판사의 방에서든 그런 말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다그쳤다. 그렇지만 나는 그에게 내가 원래 육체적 욕구에 감정이 방해받는 일이 많은 천성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엄마의 장례식이 있던 날 나는 매우 피곤하고 졸렸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엄마가 죽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거였다. 그러나 내 변호사는 성이 차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날 내가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제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내가 좀 밉살스럽다는 듯 이상스러운 눈길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나에게 어쨌든 양로원 원장과 직원들이 증인으로 불려나와서 신문을 받을 텐데 그렇게 되면 내게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거의 쌀쌀맞다 싶은 어조로 말했다. 내가 그에게 그 이야기는 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지만 그는 내가 법정을 상대해 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다. 나는 그를 좀 더 붙잡아 두고서 그의 호감을 사고 싶다고 나를 더 잘 변호해 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냥 마음이 그래서 그러고 싶다고 설명하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였다. 그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나를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그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결국은 별 소용이 없는 짓이었다. 나는 귀찮아서 그러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 얼마 뒤에 나는 다시 예심 판사 앞으로 불려갔다. 오후 2시였는데 이번에는 그의 사무실이 얇은 커튼으로 약간 걸러졌을 뿐인 빛으로 가득했다. 매우 더웠다. 그는 나를 앉힌 다음 나의 변호사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오지 못했다고 매우 정중하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내게는 변호사가 입회할 때까지 그의 신문에 대답하지 않고 기다릴 권리가 있다고 했다. 나는 혼자서도 대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손가락으로 책상 위의 버튼을 눌렀다. 젊은 서기가 들어와서 내 등 바로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우리는 둘 다 안락의자에 편안하게 앉았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먼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죠. 나는 대답했다. 그는 첫 신문 때처럼 빙그레 웃으면서 그건 참 지당한 이유라고 말한 다음 하기야 그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지요. 라고 덧붙였다. 그는 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자세를 바로 하면서 빠른 어조로 말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쪽은 당신입니다. 나는 그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잘 몰라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덧붙였다.
당신의 행동에는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점들이 있어요. 나는 당신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모두 지극히 단순한 일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하루의 일들을 다시 이야기해보라고 나를 재촉했다. 나는 그에게 이미 한 번 이야기한 것을 되풀이했다. 레몽, 바닷가, 해수욕, 싸움, 다시 바닷가, 작은 샘, 태양, 그리고 5발의 총격. 한마디 할 때마다 그는 그렇죠, 그렇죠 라고 말하곤 했다. 쓰러진 시체의 이야기가 미치자 그는 좋아요 라는 말로 진술에 동의했다. 나는 그처럼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지겨웠다. 나로서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를 도와주고 싶다. 내게 흥미를 느낀다. 하느님의 도움을 얻어 나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먼저 그는 나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로 엄마를 사랑했느냐고 물었다. 나는 네, 누구나 그렇듯이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때까지 규칙적으로 타이프를 치고 있던 서기가 키를 잘못 친 것 같았다. 당황하면서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말이다. 여전히 확연한 논리적 연관성도 없이 그가 이번엔 권총 5발을 연달아서 쏘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본 뒤 처음에 한 발만 쏘고 몇 초 후에 다시 4발을 쏘았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자 그는 첫 발과 둘째 발 사이에 왜 기다렸습니까? 하고 물었다. 또다시 붉은 바닷가가 눈에 선해지면서 나는 태양의 지지는 듯한 열기를 이마 위에 느꼈다. 나는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판사는 흥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리에 앉더니 머리털을 헝클면서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괜 다음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향해 약간 몸을 굽혔다. 왜 땅바닥에 쓰러진 시체에다 대고 쏘았느냐고요? 그 물음에도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예심 판사는 두 손으로 이마를 짚고 목소리까지 약간 변해서는 거듭 물었다. 왜요? 그 까닭을 말해줘야죠. 왜죠? 나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갑자기 그가 일어서서 사무실 한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서류함의 어떤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은 십자가를 꺼내더니 내 쪽으로 돌아오며 그것을 흔들어댔다. 그러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의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이분을 압니까? 네,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그러자 그는 빠르고 격정적인 어조로 자기는 신을 믿는다고 신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죄가 많은 인간은 하나도 없지만 다만 신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뉘우침을 통해서 어린애처럼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책상 위로 온 몸을 기울이고 십자가를 거의 내 머리 위에서 휘두르다시피 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논리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 우선은 너무 더운 데다 그의 사무실에 있는 큼직한 파리들이 내 얼굴에 달라붙곤 했기 때문이고
또 그가 내게 좀 겁을 주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와 동시에 그건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도 들었다. 왜냐하면 뭐니 해도 범죄자는 바로 나였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떠들어댔다. 내가 대강 이해한 바로는 그가 생각할 때 나의 자백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그건 바로 둘째 발을 쏘기 전에 짬을 두고 기다렸다는 사실이다. 그 밖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 바로 그 점을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에게 그처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 마지막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셈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을 가로막고는 벌떡 일어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 설득하려 들며 내게 신을 믿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붕괴하여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그럴 수는 없다고, 인간은 모두 신을 믿는다고, 심지어 신을 외면하는 이들조차도 신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신념이었고 만약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야 한다면 그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었다. 당신은 내 삶이 무의미해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가 외쳤다. 내 생각에 그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벌써 책상 너머로 손을 쭉 뻗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을 내 눈앞에 들이대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기독교 신자야. 나는 이분께 네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어. 어떻게 넌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지? 나는 그가 내게 반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이젠 진절머리가 났다. 더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별로 귀 기울이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때면 늘 그러듯이 나는 그의 말을 시인하는 채 했다. 놀랍게도 그는 의기양양해서 그것 봐! 그것 보라고! 너도 믿잖아! 그리고 하느님께 너를 맡기려 하잖아! 하고 말했다. 물론 나는 다시 한번 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잠시 동안 그는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동안에도 쉬지 않고 대화를 뒤쫓아온 타자기가 마지막 부분을 계속해서 받아치고 있었다. 이윽고 예심판사가 약간 슬픈 표정으로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처럼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내 앞으로 찾아온 범죄자들은 이 고상을 보고는 하나같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그건 바로 그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나로서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생각이었다. 그때 신문이 끝났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기라도 하려는 듯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좀 피곤한 표정으로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느냐고만 물었다. 나는 잠깐 생각해 본 뒤 진정한 후회라기보다는 차라리 좀 귀찮다 싶은 느낌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러나 그날의 일은 그 정도에서 그쳤다. 그 뒤 나는 자주 예심판사를 다시 만났다. 단 매번 내 변호사가 내 옆에 동석했다. 예심판사는 내가 이전에 한 진술 중 몇몇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도록 요구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렇지 않으면 내 변호사와 기소 사유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럴 때면 그들은 사실상 나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쨌든
차츰차츰 신문의 어조가 달라졌다. 판사는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말하자면 내 사건은 아예 매듭을 지어버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는 다시는 나에게 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는 첫날처럼 흥분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 결과 우리의 대화는 더 화기애애해졌다. 몇 가지 질문. 내 변호사와의 약간의 대화가 있고 나면 신문은 끝나곤 했다. 나의 사건은 판사의 표현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따금 대화가 일반적인 내용에 이를 때면 판사가 나를 대화에 끼워주기도 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런 때에는 아무도 나에게 고약하게 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순조롭고 소박하게 진행되어 나는 가족적인 분위기라는 어처구니 없는 인상을 받기까지 했다. 이리하여 11달 동안이나 계속된 그 예심을 치르고 나서 나는 판사가 자기 사무실 문까지 나를 따라 나와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오늘은 끝났습니다. 반기독자 양반" 하고 다정스럽게 말해주던 그 흔하지 않은 순간들 외에는 아무것도 즐거울 게 없었다는 사실에 거의 놀랐을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고 나면 나는 다시 경관들의 손에 인계되는 것이었다. 2장. 결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었다. 감옥에 들어와서 며칠이 지나자 나는 장차 내 생애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는 그러한 거부감이 더 이상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사실인즉 처음 며칠간 나는 실제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막연히 뭔가 새로운 사건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오직 마리가 처음이자 단 한 번뿐인 면회를 온 다음부터였다. 그녀의 편지를 받은 날부터, 바로 그날부터 나는 감방이 내 집이고 내 삶이 그 속에서 멈추어 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체포되던 날 나는 우선 이미 여러 사람이 수감돼 있는 감방에 갇히게 되었는데 대부분이 아랍인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보더니 웃었다. 그러고 나서 내게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었다. 내가 아랍인을 한 명 죽였다고 대답하자 그들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잠시 후 저녁이 되었다. 그들은 누워 잘 돗자리를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한 끝을 말아서 베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밤새도록 빈대가 얼굴 위를 기어다녔다. 며칠 후에 나는 독방에 격리되어 나무판자 침대에서 자게 되었다. 변기통과 쇠로 만든 대야가 있었다. 감옥은 도시의 맨 꼭대기에 있어서 작은 창문으로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철창에 달라붙어 빛이 들어오는 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간수가 들어와서 면회 온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과연 말이었다. 나는 면회실로 가기 위해 긴 복도를 지나가고 층계를 지나가고 끝으로 또 다른 복도를 지나갔다. 나는 널따란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아주 큰 방으로 들어섰다. 방은 새로운 방을 가르는 두 개의 커다란 철책에 의해 세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두 철책 사이에는 8m에서 10m가량의 간격이 있어서 면회인과 죄수를 갈라놓고 있었다. 나는 내 맞은편에서 줄무늬 원피스를 입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린 마리를 알아보았다. 내가 서 있는 쪽에는 연하문명의 수감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아랍인들이었다. 마리는 무어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두 여자 면회객 사이에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입을 꼭 다물고 있는 키 작은 노파로 검은 옷차림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맨머리에 뚱뚱한 여자였는데 요란하게 몸짓을 해대면서 아주 큰 소리로 짓거리고 있었다. 두 철책 사이의 거리 때문에 면회인들과 죄수들은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방 안에 들어서니 소란스러운 말소리가 그 방의 크고 텅 빈 벽들에 부딪혀 울리고 하늘에서 유리창들 위로 쏟아지는 새찬 빛이 방 안으로 뻗쳐 들어오고 있어서 나는 정신이 얼떨떨했다. 나의 감방은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어둑했다. 그곳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환한 빛 속에 뚜렷이 드러나는 얼굴 하나하나를 잘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간수 한 사람이 두 철책 사이 복도의 끝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대부분의 아랍인 죄수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서로 마주 향한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처럼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주 나직하게 말을 주고받으면서도 용케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었다. 가장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들의 희미한 속삭임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교차하는 대화에 대해 일종의 지속적인 저음부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나는 마리에게로 다가가면서 한순간에 재빨리 알아챘다. 마리는 벌써 철책에 달라붙어서 있는 힘을 다해 나에게 웃어 보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으나 그 말을 그녀에게 하지는 못했다. 그래 어때? 마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그렇지 뭐. 잘 지내지? 뭐 필요한 건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입을 다물었고 마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뚱뚱한 여자는 내 옆의 남자를 향해서 고함을 질러댔다. 아마도 그녀의 남편인 듯 솔직한 눈매에 키가 큰 금발의 사내였다. 그들은 이미 시작된 어떤 대화를 계속하는 중이었다. 자는 개를 맞기 싫대요.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응, 그래. 사내가 말했다. 당신이 나오면 개를 다시 맡을 거라고 해도 자는 개를 맡기 싫대요. 이번에는 마리 쪽에서도 레몽이 내게 안부를 전하더라고 소리를 질렀고 나는 고마워 하고 말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걔는 잘 지내느냐고 묻는 내 옆 사내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그의 아내는 걔가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고 말하면서 웃었다. 내 왼편에 있는 손이 가냘프고 키가 작은 청년은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가 자그마한 노파와 마주보고 있으며 두 사람 다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내겐 그들을 더 관찰할 여유가 없었다. 마리가 내게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외쳤기 때문이다.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와 동시에 나는 마리를 바라보았고 원피스 위로 그녀의 어깨를 꼭 껴안고 싶었다. 나는 그 얇은 천을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천 말고 더 바랄 게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마 마리가 말하려는 것도 바로 그것이었으리라. 마리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녀의 반짝이는 치아와
눈가의 잔주름뿐이었다. 마리가 다시 외쳤다. 나오게 될 거야. 그럼 우리 결혼해. 나는 그래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슨 말인 건 해야겠기에 한 말이었다. 그러자 마리는 아주 빨리 그리고 여전히 높은 음성으로 정말이라고 말했고 또 나는 석방될 거고 또 해수욕을 하러 가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 옆의 여자가 고함을 질러대며 서깃과에 바구니 하나를 맡겨놓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속에 넣은 것을 빠짐없이 주워 섬겼다. 돈을 많이 주고 산 것들이니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내 옆의 청년과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랍인들의 속삭이는 소리는 우리의 아래쪽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빛이 창에 부딪혀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서 그만 밖으로 나갔으면 싶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가 와 있을 때 그녀를 좀 더 보고 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마리는 자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끊임없이 미소를 지었다. 속살거림, 외침, 대화가 서로 교차하고 있었다.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내 옆의 젊은이와 노파 두 사람만이 침묵의 섬을 이루고 있었다. 아랍인들이 한 명씩 차례로 떠밀려 나갔다. 맨 처음 사람이 나가는 즉시 거의 모든 사람이 일시에 말을 뚝 그쳤다. 키 작은 노파가 쇠창살로 다가섰고 그와 동시에 간수가 그녀의 아들에게 눈짓을 냈다. 아들이 잘 가 엄마 하고 말하자 노파는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고 아들에게 천천히 오래도록 작은 손짓을 했다. 노파가 나가자 그 사이에 한 남자가 모자를 손에 들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자 남자 죄수 한 사람이 인도되어 들어왔고 그들은 활기 있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작았다.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기 때문이었다. 내 오른편의 사내가 불려나갈 차례가 되자 그의 아내는 더 이상 크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듯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그에게 말했다. 건강 잘 돌보고 조심해요.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었다. 마리는 몸짓으로 내게 키스를 보냈다. 나는 방을 나서기 전에 뒤를 돌아다 보았다. 마리는 얼굴을 창살에 꼭 갖다 붙인 채 여전히 어정쩡하고 경직된 미소를 지으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가 편지를 보낸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시작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어쨌든 무엇이건 과장해서 말하면 안 되고 또 그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에게는 더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구금 생활 초기에 가장 힘든 점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가령 나는 바닷가에 가 있고 싶었고 바다 쪽으로 내려가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곤 했다. 발바닥 밑으로 밀려드는 첫 파도의 소리, 몸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의 느낌, 그리고 물속에서 맛보는 해방감을 상상하다 보면 나는 문득 내 감옥의 벽들이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가를 실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는 것도 그저 몇 달간이었다. 그 다음부터는 죄수로서의 생각밖에 없었다. 나는 안뜰에서 하는 매일의 산책이나 내 변호사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그럭저럭 잘 보낼 수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만약 누가 나를 마른 나무 둥치 속에 들어가 살게 만들어
내가 머리 위에 꽃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다른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해도 차츰 그 생활에 익숙해졌으리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러면 나는 새들이 지나가거나 구름들이 서로 만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여기서 내 변호사의 기이한 넥타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듯이 또 저 바깥 세상에서 마리의 몸을 껴안기 위해 토요일까지 참고 기다렸듯이 말이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마른 나무 둥치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있었다. 사실 이건 엄마의 생각이었다. 엄마는 자주 그 말을 되뇌곤 했다. 사람은 결국 무엇에든 익숙해지는 법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나는 보통 그렇게 멀리까지 생각하지는 못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힘들었다. 그러나 바로 내가 바쳐야 했던 노력이 그 몇 달을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가령 여자에 대한 욕정이 고통거리였다. 젊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특별히 마리가 생각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어떤 한 여자를, 여러 여자들을 알고 지냈던 모든 여자들을, 그들을 사랑했던 모든 상황들을 어찌나 골똘히 생각했는지 나의 감방이 그 모든 얼굴들로 가득 찼고 내 욕정으로 와글댔다. 어느 면에서 그것은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시간을 때우게 해주었다. 나는 마침내 식사 시간에 주방 심부름꾼과 같이 오는 간수장의 호감을 얻게 되었다. 여자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그였다. 다른 죄수들이 제일 먼저 호소하는 고충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그에게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이며 그런 대우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러자고 당신네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라고요. 그가 말했다. 아니, 그러자고라니요? 그럼요. 자유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당신네들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에게 동감을 표했다.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아니면 뭐가 버리겠어요? 그렇죠. 말귀를 잘 알아듣는군요. 다른 죄수들은 안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 그네들은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간수는 가버렸다. 담배 문제도 있었다. 감옥으로 들어오자 나는 허리띠, 구두끈, 넥타이, 그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모든 것, 특히 담배를 압수당했다. 일단 감방으로 들어오자 담배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매우 힘들었다. 무엇보다 가장 나의 길을 꺾어놓은 것이 아마도 그것이었을 거다. 나는 침대 판자에서 나무 조각들을 뜯어내서 빨곤 했다. 온종일 끊임없이 구역질이 따라다녔다. 아무에게도 회가 되지 않는 그것을 왜 압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중에야 나는 그것도 벌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담배를 피우지 않는 습관이 들어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벌이 되지 못했다. 그러한 문제들을 제외하면 나는 그다지 불행하지 않았다.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오로지 시간을 보내는 일이었다. 기억을 되살리는 법을 터득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심심해서 괴로운 일은 없었다. 나는 가끔 내 방을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방의 한 구석에서 출발해 그리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나는 길에 놓여있는 것을 전부 마음속으로 꼽아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금방 끝나버렸다. 그러나 다시 되풀이할 적마다 조금씩 길어졌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가구를 하나하나 기억해내고 그 가구 하나하나마다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또 그 물건 하나하나마다 그 모든 세부들을 그 세부들마다 그 자체의
어떤 상감이나 갈라진 틈이나 입 빠진 가장자리나 혹은 그것들의 빛깔이나 결 같은 것을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나는 내가 기억해낸 명세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완전한 총 목록을 만들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몇 주일이 지나자 내 방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꼽아보는 것만으로 여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처럼 깊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소홀히 했던 것, 잊어버렸던 것들을 더 많이 기억에서 끌어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단 하루밖에 살지 않은 사람도 감옥에서의 100년쯤은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사람도 추억할 거리가 얼마든지 있어 심심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의 장점이었다. 또 잠도 문제였다. 처음에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고 낮에는 한숨도 못 잤다. 차츰 밤에 잘 자게 되었고 낮에도 잘 수 있었다. 마지막 수개월 동안은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6시간은 식사와 대소변과 나의 기억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이야기로 그럭저럭 보내면 되었다. 사실 나는 집을 넣은 내 매트와 침대 판자 사이에서 옛날 신문지 한 조각을 발견했던 것이다. 천에 거의 들러붙고 노랗게 빛이 바래고 종이가 투명하게 비쳐 보였다. 시작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지만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떤 남자가 체코의 어떤 마을을 떠나 돈벌이를 하러 갔다. 25년이 지난 뒤에 그는 부자가 되어 아내와 어린 자식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노예와 함께 고향 마을에서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들을 놀래주려고 사내는 아내와 아이를 다른 여관에 남겨두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는데 그가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장난삼아 방을 하나 잡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자기가 지닌 돈을 내보였다. 밤중에 그의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망치로 때려 죽이고 그가 가진 돈을 턴 다음 시체를 강물에 던져버렸다. 아침이 되어 사내의 아내가 찾아와서 자기도 모르게 여행자의 신원을 밝히게 되었다. 어머니는 목을 맸다. 누이는 우물에 몸을 던졌다. 나는 그 이야기를 아마 수천 번은 읽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그것은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다. 어쨌든 내가 볼 때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여행자에게도 좀 책임이 있었으며 그리고 장난을 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잠자는 시간, 기억하기, 사건 기사 읽기, 그리고 빛과 어둠의 교차로 시간은 지나갔다. 감옥에 있으면 시간 개념을 잃게 된다는 것을 나도 분명히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었다. 하루하루의 날들이 얼마나 길면서도 짧을 수 있는지 나는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하루하루는 지내기에는 물론 길지만 하도 길게 늘어져서 결국 하루가 다른 하루로 넘쳐나고 말았다. 하루하루는 그리하여 제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어제 혹은 내일이라는 말만이 나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어느 날 간수로부터 내가 감옥에 들어온 지 5달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말을 믿기는 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내가 볼 때는 언제나 같은 날이 내 감방으로 밀려들었고 나는 언제나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날 간수가 가고 나서 나는 양철 식기에 비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가 아무리 바라보고 웃음 지으려 해도
그 얼굴은 여전히 정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모습을 내 앞에서 흔들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얼굴은 여전히 심각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날이 저물고 있었고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시간. 감옥의 모든 층으로부터 저녁의 소음들이 침묵의 행렬을 이루어 올라오는 이름 없는 시간이었다. 나는 천장에 뚫린 창문 쪽으로 다가가 마지막 빛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야 놀라울 게 없었다. 그때 나 자신 역시 심각한 표정이었으니까.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내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나는 그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내 귓전에 울리던 그 소리임을 알아차렸고 그동안 줄곧 내가 혼자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엄마의 장례식 날 간호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감옥 안에서 보내는 저녁들이 어떤 것인지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다.